예, 이제부터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이강호입니다. 오늘 그 발표 순서는 제일 먼저 이충국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께서 국제정치 환경과 10월 유신 이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재성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자주국방과 남북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김세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발전,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정치적인 환경을 기본 어떤 거니까 관심 혹은 그 주요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유신과 같은 이런 어떤 김세중 교수님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발전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가 불가피하게 혹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됐는가를 논리적 순서대로 살펴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충국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발표 시간이 20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다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몇 개 준비해 왔지만은 저 그냥 제목 파일로만 보시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 이제 10월 17일이 10월 유신하는 그 10월 유신이 발표된 지 50년 되는 날인데 참 인생을 그 회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1972년 10월 17일 그때 그 연세대학교 정예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고향이 춘천이라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이제 집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도 10월 17일 날 저녁에 청량리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기차 타고 춘천을 가려고 가다가 버스 속에서 10월 유신을 발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제 속으로는 그냥 개새끼였습니다. 야, 저 새끼가 정말로 정말 그 분노하는 그리고 저는 그날 이제 또 대학은 끝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 문 닫았으니까 문 닫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서울 시내 몇 개 대학들, 특히 뭐 7개 대학은 뭐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문을 닫고 학생들 데모를 심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가을 풍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풍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 그 김세중 박사님 계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데모하다가 경찰한테 그 무릎을 맞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는 못 걷죠. 한쪽 다리가 그냥 약간 좀 보면은 근데 그분이 지금 10월 유신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박정희한테 분노한 우리 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국제정치라든가 10월 유신을 공부하면서 저는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먼저 아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들은 미리 알죠.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해서 알았고, 저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우리 그 김세중 선배님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나는 무지막지한 빨갱이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김세중 박사가. 그랬더니 박정희 빠가 돼가지고 돌아왔더라고. 공부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이렇게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 그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더 늦게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뭐 박사학위 받을 무렵까지도 내 박정희가 그 적이었습니다. 마음의 적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망치고 그랬다 했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그 미국 유학 갔다 와서부터 북한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국제 정치를 더 역사적으로 보면서 이 시대에 박정희가 아니라 웬만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10월 유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번에 언제가 발표할 때는 요새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 기계들 있죠. 인공지능 기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에 대답을 합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로 말이죠. 중국이 AI가 좀 발달해 있는데 자료를 쫙 다 집어넣어놓고 중국인의 희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AI 기계가 돈 벌어서 미국 이민 가는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10월 유신에 관한 그 당시에 국제정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옳은 행동이냐? 그럼 나는 10월 유신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짧은 시간이나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박정희 때보다는 국제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북한이 매일 미사일 쏘고 저 난리법석거려도 하나도 쫄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배도 더 세니까. 2021년 GDP가 대한민국의 북한의 58배입니다. 우리가 58배 센 나라예요. 근데 박정희가 1960년에 권력을 잡을 때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GDP가 우리의 약 3배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2배니까 전체가 북한이 한 1.5배 됐는데 2021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은 북한보다 28배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 나라가 싸우기 전에 한 변수 하나만 가지고 누가 이길 거냐라고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은 군사력을 보지 않고 돈을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돈도 많고 군사력이 많으면 당연히 전쟁에 이기죠. 근데 변수 하나만 보라. 그때는 GDP가 큰 나라가 이긴다라고 예측을 하고 역사에서 다 대부분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개인적으로는 28배 그리고 GDP 전체로는 58배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의 원천은 바로 박정희가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암살당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덤벼 나한테 덤벼 총이든 활이든 갖고 덤비라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 유신을 할 때 또는 5월 6일 났을 때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강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돈도 더 많았습니다. 1961년 현재 1973년에 돈이 같아졌습니다. 1973년 그러니까 유신 정권은 이제 72년에 시작되고 79년에 끝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12년 만에 비로소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같아졌다. 그런 배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지금은 북한이 비행기 가지고 100대 떴다가 150대 떴다고 난리 쳤는데 150대가 아니라 100대라고 나오고 뜨다가 그냥 주저앉은 놈도 있고 개판이죠. 여러분 북한이 1년 동안에 작년에 수입한 기름이 우리나라의 300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 쓸 거가 북한이 1년 동안 수입한 총 기름이에요. 여러분 고물 비행기 미그 21이 1시간 나는데 기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000리터 들어갑니다. 미그 21이 1시간 나는데 3,000리터가 필요하다. 저분들 뜨다 다 그냥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런 이 국제적으로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때 북한의 위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의 변수가 월남전쟁입니다. 월남전쟁. 미국이 월남전쟁에 발을 집어넣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쿠웨이트 해방같이 그냥 전격적으로 전쟁을 순식간에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흙탕 속에 미군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미국이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결국 저것들은 주한미군을 글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려고 미국 방문했을 때 케네디한테 너네들이 도와달라면 우리가 군대 파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빼는 것을 방지하는 그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매너부대하고 청룡부대를 월남에 파견했죠. 그리고 저 백마부대하고서 그게 전부 다 주한미군이 아무래도 억제력이 됐으니까, 억제력이라는 것은 심리학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더 강할지라도 북한은 미군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있는 것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월남에 이제 한국군을 보낸 것이죠. 바로 1968년 무렵입니다. 여기 뭐 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대로 기억할 거예요. 예, 한 달 동안 서울에서 따발총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집이 여기 적선동 그 정부청사 바로 뒤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밤에 번쩍번쩍하고 왜 그 뭐 조명탄 터뜨리니까, 그리고 총알이 콩 먹듯이, 예, 내가 나중에 정말 그 기성학자가 된다며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죽이러 온 놈들하고 우리 국군이 싸우는 총소리가 한 달 동안 들리는 곳에서 아마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혼한 데서 근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예, 그 1968년인데 아마도 그것이 10월 유신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2 사태가 난 다음에 이틀 만에 푸에블로호라는 미군 정보함이, 미군의 정보 수집함이 잡혀가는데 1.2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하고, 그리고 1월 23일 날 푸에블로호가 잡혀갔을 때 미국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1.2 사태, 그 나중에 김순조가 그랬죠. 지금 목사된 분이 내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고. 그때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안 보이던 미군이 푸에블로호가 잡혀갔다고 그냥 난리 법석에 나오고 항공모함 오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좌절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매일 자주국방 했는데 그 순간처럼 그 자주국방에 그 안타까움이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얼마 안 됐을 때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1961년에 국가 예산을 짜는데 국가 예산을 못 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이만큼 원조해 주라라고 해야지 국가 예산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1961년에 대한민국 예산 중에 48%가 한국 돈이고 52%가 미국 돈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100% 미국 돈인 거예요. 그 미국이 도와주자면 국방 예산이 0입니다. 0 한국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이건 48%짜리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말 뒤에다가 그렇다고 내가 미국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고마운 것은 감사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국민이라는 그런 그 사람은 이제 자주 독립자지 반미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박정희 유신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닉슨 독트린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 니네들이 스스로 지켜.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그거 미국이 키신저라는 천재가 만든 작전입니다. 키신저가 보니까 소련이 대적인데 소련하고 중국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갖고 소련을 날려야 되겠다. 근데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중국의 저 밑바닥 월남에서 미군이 52만 명 가 있는데 중국이 50여만 명이 바로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소련하고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2만 명 빼주는 겁니다. 월남 공사는 시켜줄 테니까 너 걱정 말고 이 중국 남쪽에 있는 중공군 전부 저쪽 그 시베리아로 올라가게 해. 그래서 소련하고 맞짱 떠. 그래서 그걸 빼주는 것이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미안하니까 월남에서 손 뗀다를 아시아인의 방에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시아의 그 배도 군함도 다 빼줬습니다. 그 중국하고 타이완 사이에 미국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전부 뒤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를 일본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그때
우리는 오키나와 이남 1000km까지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미군은 빠져가지고 한국은 더 불안하게 되는데 일본이 또 올라서고, 그리고 1971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를 하는데 놀랍게도 대만을 쫓아버립니다. 대만이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 상임이사국은 너 나가.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 다 황해예요. 미국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쫓겨나고 중공이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좋게 지낸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닉슨 쇼크라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쇼크는 아마 박정희가 느낀 닉슨 쇼크는 일본 사람들이 느낀 것보다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10월 유신이라는 이런 이제 체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가서 봤을 때, 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미군이 다 철수한다. 그리고 일본 보고 아시아를 맡으라고 그런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미군이 다 철수하고 일본 네가 힘이 세가지고 네가 중국도 맡고 뭐 그래봐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의 화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게 돈도 제일 많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병철이가 그때 삼성 회장인데 이병철 뭐 현대 회장 정주영이가 다 헛거고 박정희가 돈이 제일 많아라고 저희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증명이 됐죠. 그런데 박정희의 10월 유신의 원인, 코즈, 왜 그걸 했느냐? 그걸 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국제 환경 변수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이 많이 세졌지만은 우리 동네가 다 그냥 힘센 놈들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한 5등쯤까지 가야지 이 동네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이 파도에 출렁거리는 파도에 떠 있는 작은 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은 큰 배가 됐어요. 지금 작은 배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큰 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맡은 대한민국 1968년에는 분명히 작은 배였습니다. 이 작은 배가 경랑을 헤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논문을 우리 작년 10월달에 이제 좌승희 박사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할 때 저는 뭐 대단히 편했습니다. 이 논문이 한 3배쯤 긴, 그렇게 논문의 3배쯤 긴데 그건 조그만 책이에요. 제가 10월 유신의 국제정치라는 책을 한번 썼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이렇게 더 추가될 자료는 뭐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논문을 쓰게 됐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 디리다 덤벼들었던 제 동료 학자 중에 김태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태우 박사가 영남대학 학생회장 출신인데 하여간 지독하게 대물한 모양이에요. 대구 사람이면서 같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자기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핵무기, 핵전략 이런 이론가인데 박정희한테 갑자기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사과할 방법을 찾다가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국립묘지를 가서 대통령한테 뿌려주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사과를 저는 공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을 분석한 책에 있는데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미국하고 1대1로 맞짱 떴던 사람은 박정희하고 이승만 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분을 쓰면서 마지막에 박정희가 죽는 날 1979년 10월 26일 그날 제가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날 우리 대위들끼리 모여서 너무 기뻐서 이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티를 하는데 우리 교관 중에 한 녀석이 집에 전축이 출렁고가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떡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쌀로 떡을 해가지고 근데 계속 텔레비에서 장성곡이 나오길래 그거 끄고 좋은 전축으로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날을 아주 통쾌하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 저는 그래서 글로써 책에다가 한 페이지를 아예 반 페이지를 사과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조금 안다고 말이죠. 아는 척하고 그 역사를 말이죠.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정희는 아직도 역사가 아니에요. 다 살아있, 딸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다 지금 그 기성 어른으로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가 더 판단을 해줄 겁니다. 중국의 자료들,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측 자료들 이런 거 다 나오면은 그때 더 제대로 온 박정희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박정희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고, 10월 유신은 우리 보통 그 지식인들은 10월 유신을 어떤 시대냐고 하면 암울이라고 씁니다. 암울. 한번도 되게 어려워요. 암울한 시대. 예, 그때 암울한 사람들은 아마 그 김세중 박사나 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이 나라 그래도 발전시키고,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저보다 이제 우리 구대장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저보다 이제 한 2, 3년 선배예요. 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이제 국제정치학 전공이니까 내가 중2 되기 전에 후보생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끝내주는 인물 같아. 그 사람이 10월 유신한 거 영단이야. 영단 꽃뿌리 뭐 하여간 아주 영특한 판단이라 그런 소리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고 더 애국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24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44분이 됐기 때문에 20분을 딱 채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뒤에 발표, 저보다 더 좋은 논문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쉽게 썼으니까 오늘 그 받은 책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